일반적으로 해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만화 피터팬의 후크 선장 이야기나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등을 통해 해적들의 이미지는 때로는 우스꽝스럽기도 하며 어린이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악당의 느낌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특히 극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해적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그들만의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해적 깃발입니다. 검은색 바탕 중앙에 흰색 해골이 있고 그 아래에 칼이나 뼈가 X자 모양으로 교차해 있습니다. 주로 해적 두목이 타고 다니는 배나 그들의 복장에 새겨져 있으며 해적 마크는 이미 널리 대중화되어 있는 심볼이기 때문에 극중 악당의 상징 그 이상의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해적 깃발이 단순히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극중 연출을 위해 만들어진 심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해적 마크는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백 년 전 카리브해 연안에서 일어났던 치열한 해상 강탈전에서 사용된 바 있으며 중남미 해상을 지나 유럽으로 향하는 모든 선박들은 상대방의 배가 해적 깃발을 걸고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적인지 아군인지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것이 사용되었고 중세 시대에는 템플 기사단이 이 심볼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현대에 이르러서도 해적 깃발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 해군 졸리 로저스 비행대에 속해 있는 모든 함재기들은 수직 날개의 해적 심볼을 페인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선에 투입되었던 미 해군 전투기들도 종종 해골 마크를 그리고 출격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예일대학교의 엘리트 모임 스컬 앤 본즈에서도 오랫동안 해적 심볼이 사용되었습니다. 스컬 앤 본즈란 말 자체가 곧 해골 깃발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해적의 상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뿌리가 깊은 심볼리즘과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상징성과 의미를 수백 년째 간직하고 있는 자들은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이며 왜 아직도 해적 깃발을 고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수세기 전 카리브해에서 해상 강탈을 벌였던 해적과 오늘날 해적 깃발의 정신을 고수하는 자들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15세기 중엽 유럽에서 시작됩니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유럽은 별 볼 일 없는 국가들이 모여있는 역사의 비주류 지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계는 오늘날과 같은 서양 중심의 세계도 아니었으며 동양이 세계 패권을 갖고 있던 시대로서 서양의 모든 국가들이 아시아 패권국들의 영향하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던 시대였습니다. 아시아가 역사를 이끌어가면 유럽 국가들은 그에 순응하며 수동적으로 발맞춰갔던 시대였죠. 오늘날 미국과 EU 등의 국제 정책이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면 교통의 발달로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 유럽 국가들은 아시아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었다는 것 뿐입니다. 선박 항해 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유럽이 동쪽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동의 터줏대감이라고 불렸던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을 주상으로 둔 오스만 제국은 수많은 실전 경험과 전쟁 노하우가 축적된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중동과 동유럽, 아프리카 일부 지역을 거느린 당시 초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작은 영토에서 시작한 그들이 이후 큰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유럽 병사들이 구사하지 못했던 기마술과 궁술, 육탄전의 효과적인 각종 무술 등을 두루 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스만이 점점 팽창하면서 15세기 중엽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이 시기 오스만 제국은 본격적으로 유럽을 장악하기 위해 조금씩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스만의 영향이 중동 일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중해 해상 패권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대략적인 시기로 1450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했던 오스만 제국에게도 골칫거리는 있었습니다. 지중해 패권을 장악해 나가는 첫 번째 관문, 바로 로도스 섬이었습니다. 로도스 섬은 오늘날 그리스 남동쪽 에게해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서 지중해의 동쪽 바다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시 로도스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섬에는 제1차 십자군 원정이 끝나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축출당한 정예 용사들이 응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의 모진 종교적 탄압을 견디며 긴 시간 동안 피신해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 작은 섬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정예 용사들이 바로 템플 기사단입니다. 템플 기사단이 장악하고 있었던 로도스 섬은 당시 지중해 동쪽 끝을 지키는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오스만 제국의 유럽 확장을 막는 매우 상징적인 섬이기도 했습니다. 오스만의 입장에서는 유럽 진출을 위해 지중해 해상 패권 확장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로도스 섬이 오스만의 해상 진출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스만에게 이 로도스 섬의 템플 기사단은 반드시 경멸되어야 할 상대였습니다. 특히 당시 섬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방어 전선을 압도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해상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은 대륙 세력으로서 해상 전투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전함은 작고 부실했으며 해군 병력의 수와 해상 전술도 미비했습니다. 로도스 섬을 차지하기 위한 오스만의 시도는 수년간 수십 차례나 이어졌고, 이 섬의 주둔한 병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간파한 오스만 해군은 결국 물량으로 밀고 들어가는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고 나서야 로도스 섬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로도스 섬이 함락되자 그곳에 방어진을 치고 있던 템플 기사단들 또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 로도스 섬을 탈출한 템플 기사단이 옮겨간 새로운 근거지가 바로 몰타섬입니다. 그들은 비록 로도스 섬은 지키지 못했지만 템플 기사단이라는 자신들의 칭호를 몰타 기사단으로 계승하여 이곳에서 오스만 제국의 지중해 팽창을 계속해서 저지하게 됩니다. 몰타섬은 이탈리아 반도의 정남쪽, 즉 로도스 섬을 기준으로 훨씬 더 서쪽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를 기준으로 서쪽은 몰타 기사단, 동쪽은 오스만 제국이 관할하는 이른바 지중해 해상 패권의 양분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동로마 제국의 멸망과 로도스 섬에서 템플 기사단을 물리친 것에 대해 당시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럽 평정의 시대가 곧 자신들의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유럽 정벌에 이미 발을 내디딘 상황이었기 때문에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서쪽에는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포진해 있었고 그들은 모두 해상 강국들이었습니다. 이 큰 망망대해에서 조그만 방심해도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룬 모든 성과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오스만 제국이 택한 최선의 전략은 방어 대신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당시 동서로 나뉘어 있던 지중해 해상 패권을 자신들이 모두 차지하여 유럽의 모든 국가를 오스만의 통치하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격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럽의 모든 기독교 동맹 국가들이 사활을 걸고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의 유럽 진출을 저지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 전투가 바로 레판토 해전입니다. 중세판 세계대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치열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은 크게 패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육상 세력이었던 오스만이 서유럽의 해상 강국들을 상대하기는 매우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해상 전투에서 오스만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함의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오스만 해군이 주력으로 사용했던 해상 전술은 상대방의 배에 접근하여 그 배로 옮겨 탄 후 갑판 위에서 적군과 육탄전을 벌여 배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육상에서 사용했던 대인 전술들을 배 위에서도 발휘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전술이 서유럽의 함선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스페인과 포르투갈 해군의 경우 선박의 크기부터가 오스만의 배와는 달랐습니다. 커다란 덩치에 갑판도 무척 높았기 때문에 오스만 해군이 도저히 옮겨 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서유럽 선박들의 갑판이 이처럼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배들은 모두 함포를 탑재할 수 있는 다층 구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물 2층 높이에 달하는 함포 섹션이 중간에 위치하면서 덩달아 갑판의 높이도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함포의 탑재 여부가 당시 해상 전력을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놓았고, 나아가 오스만 제국을 해상에서 크게 격퇴하며 멸망의 끝자락으로 몰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유럽 국가들의 배는 월등했습니다. 15세기에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도 서유럽 국가였습니다. 사실 신대륙은 우연치 않은 발견이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거대 대륙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원래 유럽인들은 신대륙 발견에는 관심도 없었으며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서쪽으로 항해하다가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서유럽의 관심사는 오로지 오스만을 피해 인도와 중국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양과 무역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데 터키와 오스만에 의해 중동 지역의 육로가 모두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해상 루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닿아야 하는 국가는 인도와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북부는 터키가 막아놓았습니다. 중동은 오스만이 막아놓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하라 사막을 건너 홍해로 나간다 해도 결국 오스만 해군이 모든 바닷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의 대안은 오스만을 회피하는 다른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아프리카 대륙 끝자락까지 내려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크게 돌아 인도양으로 나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살 행위와도 같은 이 머나먼 항해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의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설은 중세시대의 동방 어딘가에 거대하고 풍요로운 기독교 왕국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럽인들은 이 나라를 프레스터 존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프레스터 존은 이 기독교 국가의 군주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의 계획은 오스만 제국 동쪽에 위치한 프레스터 존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 위치한 기독교 국가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을 동서로 압박하여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프레스터 존의 나라는 비록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나라였지만 유럽인들은 어떻게든 그 나라를 찾기 위해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대륙 발견의 시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스만의 유럽 팽창이 서유럽 국가들의 신항로 개척을 자극했고 결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신대륙 발견 이전 포르투갈의 항해사들은 아프리카를 횡단하기 위해 대륙의 최남단인 아굴라스 지역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 부근에서 대부분의 항해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유럽 본토로부터 상당히 이격된 거리, 거기에다 1년이 넘는 긴 항해 동안 많은 사람들은 선상에서 죽거나 병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대규모 선단을 꾸린다는 것은 무모한 죽음의 항해를 위해 많은 돈과 인원을 끌어모으는 행위였습니다. 굳이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미지의 우주 개척지로 떠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운이 좋으면 생존했고 그렇지 않으면 바다 한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선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원인이 결국 비타민C의 부족으로 인한 괴혈병이었다는 것이 후대에 밝혀졌지만 당시는 비타민 결핍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유럽인들에게 항해라는 것은 오로지 신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1488년 포르투갈 출신의 탐험가 바스쿠 다 가마에 의해 드디어 아프리카 최남단에서 인도로 갈 수 있는 새로운 항로가 개척됩니다. 유럽인들이 인도로 가기 위해 탐사를 시작한 지 무려 80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드디어 유럽인들은 오스만 제국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인도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라비아 상인들은 인도양의 작은 섬들과 무역 루트를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엔 오스만 제국에서 온 상인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인도양 무역 대열에 뒤늦게 참여한 후발주자에 불과했습니다. 기존 상선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백인들이 나타나 자신들의 무역 대열에 끼어든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신경전은 결국 무력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큰 해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디우 해전이 1509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인도 서부 아라비아의 연안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실로 동서양의 해상 패권을 가르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포르투갈이 오스만을 제치고 인도양을 장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서양 세력이 동양에 진출하는 서세 동점이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포르투갈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앞서 언급된 바 있는 유럽의 선박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의 배들은 모두 함포를 갖추고 있었고 이는 군함뿐만이 아니라 상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인도양의 아라비아 상인들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사했던 전술은 오로지 선상 유탄전이 전부였습니다. 이 해상 전투에서 포르투갈이 승리하며 본격적인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디우 해전은 오늘날 서양 중심의 세계를 만든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포르투갈은 동방 무역으로 각종 향신료를 유럽으로 들여오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경쟁 국가로 스페인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옆 나라가 무역 하나로 큰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을 스페인의 입장에서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탐험 활동에 있어서 스페인보다 100년 정도 앞서 있었던 포르투갈은 이미 전 세계 수많은 지역의 식민지와 거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즉 스페인의 입장에서 포르투갈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해상 강국이 미국이듯 15세기까지만 해도 해상에서 포르투갈을 이길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때 스페인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굳이 아시아로 향하는 전통적인 항로를 이용하면서 포르투갈과 상권 경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은 동양으로 향하는 대신에 차라리 서쪽 바다 건너에 있는 남미 대륙으로 가서 그곳과 교역하고자 했습니다. 스페인은 대서양을 횡단하는 항로를 이미 콜럼버스가 개척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쪽에 방대한 육지가 있다는 것을 스페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해상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1493년 결국 두 국가 사이에 사소한 영토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해 3월
콜럼버스가 1차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후의 일이었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콜럼버스가 항해를 통해 몇몇 개의 새로운 섬들을 발견하고 귀국했는데 1479년 양국 간에 체결된 알카소바스 조약에 따르면 서인도 제도의 그 섬들은 포르투갈의 영토에 속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양국은 분쟁을 해결하고자 교황 알렉산드르 6세에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종교개혁이 시작되지 않았던 시기라 당시 교황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교황은 이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안을 담은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494년에 이루어진 토르데시아스 조약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조레스 제도에서 서쪽으로 100레구와 떨어진 지점과 카보베르데 제도 서쪽으로 100레구와 떨어진 지점을 경계로 하여 서쪽은 스페인, 동쪽은 포르투갈의 영토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스페인은 남미와 북미의 절반을 식민지로 두었고 포르투갈의 경우 인도와 동남아의 모든 주요 항구를 무역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성장하기 무려 300여 년 전 세계의 주인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아직도 스페인에 무적 함대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앞서 언급되었듯 당시 항해라는 것은 많은 인원과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는 오늘날 우주개척에 버금가는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선에 포르투갈이라는 해상 강국이 있었습니다. 거대 선단을 이끌고 전 세계를 일주했던 마잘란 함대의 페르디난드 마잘란 제독 또한 포르투갈 왕국의 사브로자 출신으로 하급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콜럼버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콜럼버스가 기획한 항해는 중동을 회피하는 반대 방향으로 항해하는 실로 미친 짓이자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무리수였습니다. 도대체 이 위험한 모험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신대륙으로 향하고자 하는 꿈과 야망, 국가적 사활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바로 자본이었을 것입니다. 우선 배가 있어야 하고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선원들이 필요했으며 장기 항해에 필요한 물자와 무기 등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국가들은 그들의 해상 보험금으로 지급될 돈들도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당시 하나의 선단을 꾸린다는 것은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이 돈들은 모두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었던 것일까요? 잉카 제국과 마야 문명, 그리고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린 자들도 스페인의 정복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란시스코 피사로, 에르난 코르테스 모두가 스페인에서 온 정복자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페인 선단을 이끌었던 자들 역시도 콜럼버스나 마젤란처럼 부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피사로의 경우 군인 하급 장교 출신의 아버지와 빈민층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전혀 부유할 것 없이 자란 인물이었습니다. 코르테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또한 별로 유명하지 않은 하급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선박 수십 척과 대군사,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심지어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칸 대륙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토착 문명을 멸망시켰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당시 부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남미 대륙에 쳐들어간 것도 모자라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그곳의 원주민들을 몰살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들을 움직이게 했던 모종의 원동력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복 활동을 보다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험 정신과 야망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 즉 이 모든 것이 결국 돈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코르테즈와 거대 선단, 당시 최신 무기로 무장한 군사들을 동원하여 남미 대륙까지 수탄하게 갈 수 있게 해주었던 원동력이 바로 자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은 더 커집니다. 남미의 역사를 바꿔놓을 정도의 이 거대한 자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지난해 12월에 방송한 프랑스 혁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듯 당시 왕과 귀족들은 계급적으로 사회적 신분만 높았을 뿐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진짜 부자들은 상공인과 고리 대금업을 하던 유대 금융인들이었으며 왕실과 귀족들은 유대 금융인들, 당시 부르주아라고 불리던 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국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국가 주요 사업이 있을 때도 왕은 유대인들을 찾았습니다. 즉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규모 선단을 꾸릴 수 있게 해준 것도, 서유럽의 정복자들이 중남미를 마음껏 약탈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도, 아메리카의 찬란한 문명들을 없애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해주었던 것도 모두 유대 금융인들의 막대한 자본 덕이었습니다. 아메리카로 향하는 정복자들은 출발부터 유대인들에게 진 큰 빚을 떠안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빚이 바로 오늘날 펼쳐진 암울한 시대의 불쏘시개입니다. 21세기에 완성된 유대 금융 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유럽의 정복 활동들, 특히 선단 구성에 사용된 자본들이 결국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중세 이전부터 유대인들은 이미 금융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산 여부로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결정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금융인들은 돈만 많은 천한 민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오직 식민지 건설에만 열을 올렸던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은 유대인의 자본이 절실했습니다. 왕실은 유대인들에게 큰 돈을 빌렸고 거대한 선단을 꾸릴 수 있었으며 세계 정복 활동을 순탄하게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미에 들어가서 벌인 짓은 비정상적으로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상륙 직후부터 금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원주민이 세공한 장식품 따위는 거추장스러운 사치였습니다. 오로지 노란 것은 금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돌덩이였습니다. 유럽인들은 남미의 진귀한 장신구와 세공품 가릴 것 없이 모든 금부치를 녹여 금괴 형태로 만들어 유럽으로 가져갔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술적 가치를 모조리 노란 쇳덩어리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금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미에서 발견한 금으로는 이 빚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병사와 물자들은 계속해서 유럽으로부터 보급되고 있었고 그 빚은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국왕은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들에게 돈을 갚아야 했지만 이미 그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스페인 국왕 필리프 2세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에 활발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정복 활동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위험한 모험이었으며 실로 엄청난 자금이 요구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두 국가의 왕실은 강력한 선단을 구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고 이 돈들은 당시 유럽 고리대금 업계의 큰손들이었던 유대 금융인들에게서 모두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은 디우 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동양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비슷한 시기 스페인은 남미를 정복하며 대서양의 해상 패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렇게 두 국가는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게 되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원동력은 바로 유대 금융인들의 마르지 않은 융자 덕분이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이익 충돌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교황이 나서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토르데시아스 조약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조레스 제도에서 서쪽으로 100레구와 떨어진 지점과 카보 베르데 제도 서쪽으로 100레구와 떨어진 지점을 경계로 하여 서쪽은 스페인, 동쪽은 포르투갈의 영토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해 토르데시아스 조약은 당시 유럽인들 마음대로 세계를 분할하여 통치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백인 중심 세계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계 패권을 잡은 것은 아직 영국이나 네덜란드가 해상 강국으로 성장하기 한참 전의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페인 왕국의 최전성기 하면 1500년대 국왕 펠리페 2세의 통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 스페인은 포르투갈과 합병하여 더 강한 해상 강국이 되고자 했습니다. 포르투갈이 점령했던 식민지도 모두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어 카톨릭 중심의 단일 세계를 구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16세기는 스페인 무적 함대의 최전성기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앞세운 그들의 식민지 개척 사업은 날개를 단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했던 스페인과 로마 카톨릭의 힘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1588년에 발생한 영국과의 해상 전투에서 스페인 해군이 참패하게 됩니다. 영국 스페인 전쟁으로 기록된 칼레 해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스페인은 한 세기라는 짧은 전성기를 끝으로 무적 함대의 명성을 잃게 되고 세계 패권국의 지위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스페인은
카톨릭 이외의 모든 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종교 탄압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국왕 펠리페 2세는 스스로 로마 카톨릭의 맹주를 자처할 정도로 신실한 카톨릭 교도였습니다. 그는 스페인 왕실과 영합하려는 개신교 세력을 극도로 경계했고 오로지 로마 카톨릭을 통한 국가 통합을 최고의 이상으로 추구했습니다. 펠리페 2세는 1559년에 금서 목록을 공포하여 국민들이 종교 개혁가들의 사상에 접촉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막았으며 지정된 대학 이외의 장소에서 공부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이 시기에 이교도라는 이름으로 카톨릭 이외의 모든 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개신교 신자와 유대인 그리고 무슬림들이 주 타겟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략적으로 개신교와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그들은 스페인 왕실과 로마 교황청, 즉 카톨릭이라는 공동의 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스페인의 핍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상당수의 개신교도들과 유대인들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멀리는 중남미의 카리브해 연안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무슬림에 대한 차별도 심각했습니다. 1567년 펠리페 2세는 스페인 내의 무슬림을 대상으로 엄격한 법을 반포했습니다. 무슬림들은 3년 안에 스페인어를 익혀야 하며 3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아랍어를 사용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은 아랍식 복장도 금지했으며 무슬림들이 세정식을 행하는 공중 목욕탕도 모두 없앴습니다. 이처럼 스페인은 대대적인 종교 탄압 정책을 펴과 동시에 펠리페 2세는 포르투갈의 공주 마리아 마누엘라와 혼인도 추진하게 됩니다. 스페인 못지않게 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포르투갈과 병합하여 전 세계 모든 지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1527년 결국 두 국가의 결혼 동맹이 성사되었고 왕실은 병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국가가 나눠 가지고 있던 전 세계의 식민지들 또한 하나로 통합되며 실로 스페인은 초거대 제국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불어난 스페인에게도 마지막으로 남겨진 수건 과제가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유럽 전역에 뿌리내린 오래된 눈엣 가시들을 수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수차례 설명되었듯 스페인의 정복 활동은 모두 유대 금융인들의 돈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펠리페 2세는 이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중남미에서 찾은 금은 유대인들에게 진 빚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이에 스페인 왕실이 생각해낸 해법은 단 한 가지, 빚을 갚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스페인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해야 했습니다. 이때 시행된 것이 앞서 언급된 종교적 박해입니다. 당시 펠리페 2세의 유대인 탄압은 이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유대 금융인들을 스페인에서 완전히 내쫓아 버리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즉 카톨릭을 중심으로 세계를 통일시키겠다는 것은 그저 명분에 불과했으며 사실상 스페인의 유대인들을 영토 밖으로 추방시켜 그들에게 진 어마어마한 빚을 갚지 않겠다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중세 반유대주의가 기획적으로 확산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펠리페 2세는 포르투갈에서도 개신교도와 유대인들을 축출할 것을 종용하게 되고 유대 금융인들은 두 국가에 빌려준 막대한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도 못한 채 모두 국외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상처이자 시련이었습니다. 스페인 국왕이 개신교를 탄압하고 유대인을 추방한 사건은 오늘날 희대의 악행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어차피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애초에 로마 카톨릭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이 법령을 무시한 채 대대손손 돈놀이를 일삼으며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얻은 부를 미지의 땅으로 향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선단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카톨릭 국가들은 유대인들이 교황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고리대금을 통해 부를 축적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약점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아가도 너희들은 할 말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펠리페 2세는 유대인들을 축출하면 그들이 더 이상 스페인과 카톨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큰 오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부는 당시 유럽 왕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고리대금업 네트워크는 유럽 전역에서 지속적인 부를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의해 잠시 토사구팽 당한다고 해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세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후 스페인으로부터 추방당한 유대인들은 복수의 칼을 갈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일으키는 응징의 피바람이 북대서양 전역을 강타하게 됩니다. 16세기 말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정착했던 곳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카리브해 연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국가들로 이주한 이후 매우 신기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종전까지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유럽의 최빈곤국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금융인들이 대거 이주해 오면서 영국과 네덜란드가 갑자기 신흥 해상 강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영국은 섬이라는 지리적 약점 때문에 반드시 배를 필요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쫓겨나 새로운 터전을 찾은 유대 금융인들은 영국과 네덜란드 왕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면서 영국의 상선과 함대를 급속도로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회사가 동인도 회사이며 영국과 네덜란드의 GDP가 급격히 상승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복수는 17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의 해법은 간단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빌려준 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없다면 영국의 선박들을 이용해 이 돈을 해상에서 빼앗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영국의 해적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여전히 중남미에서 금을 들여오고 있었고 영국의 해적들은 각종 귀금속을 싣고 본토로 향하는 스페인의 선박들을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작전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중남미의 카리브해 연안에 새로운 터전을 잡고 있었습니다. 신출 규모란 영국 해적을 상대로 스페인 해군은 고전했습니다. 스페인 선단은 해적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00척에 이르는 대규모 선단을 꾸려 항해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신대륙으로 향하는 운임 비용은 점점 증가하게 되었고 금을 약탈당하면서 스페인의 재정 상황도 빠르게 나빠져 갔습니다. 반대로 해적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던 영국은 스페인의 선박들을 습격하여 온갖 금은 보화를 탈취했고 쏠쏠한 수입을 얻으며 점점 부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또한 이 해상 범죄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금융인들이 없었다면 영국의 강력한 함대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은인과도 같은 유대 금융인 그리고 그들이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해적을 굳고 말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프랑스까지 가세하여 스페인의 금을 탈취했습니다. 이들은 위구노 해적들이라고 불리던 자들로서 프랑스의 개신교 세력과 유대인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요 남미에 위치한 스페인의 주요 항구들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푸에르토리코는 보물 저장고로 소문이 나 있는 섬이었지만 요새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 해적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후 위구노 해적은 아바나 항구와 남미 카르타헤나를 공격하며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중남미의 경우 스페인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한 땅이기도 했기에 약탈이 더 용이했습니다. 이처럼 영국과 프랑스의 해적들은 중남미로 피신했던 유대인들에게서 스페인 선박과 항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지속적으로 스페인의 보물을 약탈했습니다. 이 해상 강탈의 일선에 펠리페 2세에게 처참하게 쫓겨났던 신교도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영국 해적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Golden Age of Piracy, 17세기 중엽인 이 시기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의 배경이 된 시대이기도 합니다. 당시 악명 높았던 영국 해적의 상당수가 프리메이슨 단원이었고 그들이 강탈한 재산들 또한 모두 영국의 비밀 결사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 약탈 대상은 여전히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넘어오는 상선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 시기부터는 보물선, 화물선 할 것 없이 모든 배들이 약탈의 대상이 됩니다. 노예선, 술과 설탕을 싣고 오는 무역 상선들 또한 표적이 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해적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해상보험이 발달하며 영국의 해운 보험사들이 돈방석에 앉기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개신교의 전략적인 유착이 전개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당시 영국의 왕 제임스 1세의 명령으로 번역 출간된 성경을 아직도 프리메이슨들이 고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바로 미국의 건국 세력으로 거론되는 개신교인들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라고 하지만 스페인 국왕이 유대 금융인들을 박해하지 않고 돈을 잘 갚았다면 과연 해적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앞서 살펴보았듯 해적 깃발은 200년 가까이 지속된 유대 금융인들의 복수의 상징이자 해상 패권국 영국 해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적이라는 것은 비밀 결사를 움직여 이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수법이기도 하며 이 해상 전술들은 이미 수백 년 전 로도스 섬 인근에서 오스만의 상선을 약탈하던 템플 기사단들에게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복수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중남미 카리브해 연안의 제해권을 장악했고 스페인의 금을 강탈하며 영국을 해상 강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또한 선박, 해상 보험을 탄생시키며 본격적인 금 기반의 금융시대를 열게 됩니다. 스페인의 금을 약탈하던 이 해적의 후손들은 훗날 새로운 세계를 구상하게 됩니다. 그들은 신대륙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며 미국의 행정기관과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17세기 영국의 동인도 회사 또한 유대 금융인들이 설립한 무역회사였으며 지분의 상당 부분이 유대인 재벌 로스차일드 가문의 것이었습니다. 엘리후 예일은 당시 이 동인도 회사 소속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예일 대학을 설립한 자입니다. 예일 대학교는 동인도 회사의 막대한 수익금과 미국 독립파 목사들의 투자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수많은 정치인과 유력 인사를 배출한 예일 대학교의 비밀 모임 스컬 앤 본즈에서 오랫동안 해골 심볼을 고수한 이유 역시도 이 학교를 설립한 자들이 해적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고의 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 역시도 유대 금융인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하버드를 설립했다고 알려진 영국의 존 하버드는 단지 전면에 등장한 후원자였을 뿐 실제 설립 과정에 주축이 된 세력은 동인도 회사와 엘리후 예일, 즉 유대 자본이었습니다. 아이비 리그라고 불리는 미국 동부에 설립된 8개의 명문 대학들은 모두 유대 자본으로 만들어진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들의 심볼이 왜 히브리어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역사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미국의 명문 대학들을 해적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스페인에서 추방당했던 유대 금융인과 신교도들의 후손, 그들의 합심으로 탄생한 국가가 미국이며 건국에 가담한 대다수의 인물이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비밀 결사의 성향을 띤 그들의 계보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정재계를 주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카리브해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유대계 마피아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은 해적의 후예답게 여전히 카지노, 돈 세탁, 마약, 귀금속 산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움직이는 나라라고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수세기 전 자신들을 박해했던 바티칸과의 이권 다툼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현대사에서도 이들의 대립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 유대인 세력 대 독일 바티칸의 싸움으로 귀결되며 1, 2차 세계대전에서도 이 두 세력은 부딪혔습니다. 어쩌면 중세부터 이어져 오는 유럽의 갈등들은 스페인 포르투갈 교황청, 즉 합스부르크 가문이 갖고 있던 패권을 유대 자본가들이 되찾아오는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패권 회복 과정에 선두에 섰던 자들이 바로 로스차일드, 록펠러, 모건 등 오늘날 유대 금융 재벌이라고 불리는 가문들입니다.